로버트 그린은 현대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 사상가이자 인간 본성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고전학을 전공한 그는 유럽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인간관계의 역학에 대한 깊고 예리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편집자, 작가, 할리우드 각본가 등 여러 직업을 거친 그는 40대에 이르러 첫 작품을 발표한 만학도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후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 인간 본성의 법칙 등의 베스트셀러를 연이어 출간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권력의 법칙은 1998년에 출간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부 이상 팔린 그린의 대표작입니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부터 손자, 클레오파트라부터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 수많은 권력자들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48가지의 법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린은 도덕적인 판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권력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이 책은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처세술서를 넘어섭니다.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와 그 이면에 있는 심리를 깊이 있게 탐구한 현대의 고전으로 평가받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접근으로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며 21세기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필수 지침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권력의 법칙 서두에서 권력이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선언합니다. 권력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조차 실제로는 권력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게임의 규칙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린은 권력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의 중립적인 현상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현실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무지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권력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작에 쉽게 당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 투쟁에서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단순히 교활한 권력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린이 제시하는 첫 번째 법칙은 상급자를 절대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사나 권력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재능 있는 인물들이 이 법칙을 무시하다가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니콜라 푸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루이 14세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왕의 성보다 더 화려한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초대한 파티에서 그 화려함을 뽐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의 질투와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왕을 떠받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푸케를 제치고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상급자의 자존심과 우월감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상급자의 영광을 높여주고 자신의 성공을 상급자의 덕분으로 돌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라는 것입니다. 권력 게임에서 투명성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는 순간 적들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목적은 안개 속에 숨기고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이 법칙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독일 통일이었지만 그는 절대 그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의 전쟁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포장하면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갔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프랑스가 먼저 선전포고하도록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이 방어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의도를 숨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신호를 보내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암시하여 연막을 치거나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 등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심은 곧 권력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 없으며 잊혀진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대중의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스캔들이나 논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P.T. 바넘은 이 법칙의 완벽한 실천자였습니다. 그는 가짜뉴스와 과장된 광고로 끊임없이 대중의 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161세의 흑인 노예 조지 워싱턴의 유모라는 가짜 전시물로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가짜임이 밝혀졌을 때도 그는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에게는 나쁜 홍보조차도 좋은 홍보였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끄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저급하거나 품위 없는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비로움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논란을 일으킬 때도 완전히 파괴적이지 않은 선에서 영리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15번째 법칙은 적을 완전히 분쇄하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관용은 때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적을 절반만 물리치면 그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더 강력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과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완전히 분쇄해야 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의 초안 전쟁에서 항우는 유방을 여러 번 살려주었습니다. 항우의 관용은 미덕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유방은 기회가 왔을 때 항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 역시 갈리아 전쟁에서 반란을 일으킨 베르킨게토릭스를 완전히 분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칙은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폭력과 지속적인 갈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승리는 끝없는 갈등을 낳지만 완전한 승리는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진정한 적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은 아닙니다. 17번째 법칙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패턴을 찾으려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면 그를 통제하려 합니다.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려면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절대로 예상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헨리 키신저는 이 법칙의 달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북베트남과의 협상에서 그는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강경하게 나왔다가 때로는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그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의 미친 사람 이론은 적이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함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이는 당신에게 심리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이 계산된 예측 불가능함이어야 합니다. 25번째 법칙은 스스로를 재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상황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같은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진부해지고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여 새로운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돈나는 이 법칙의 완벽한 실천자입니다. 그녀는 데뷔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왔습니다. 순수한 소녀에서 도발적인 섹스 심볼로 영성을 추구하는 어머니로 그리고 다시 젊은 아티스트로 변신했습니다. 이러한 변신을 통해 수십 년간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창조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진정한 재창조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몰락이 시작됩니다. 33번째 법칙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발견하면 당신은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열쇠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약점은 감정적인 상처, 비밀, 콤플렉스 또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탈레랑은 나폴레옹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끝없는 자존심과 야망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에도 탈레랑은 새로운 권력자들 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약점을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조사하거나 그들의 사소한 행동 패턴을 관찰하거나 그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가장 깊이 숨겨진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27번째 법칙은 사람들의 신념에 대한 욕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합니다. 종교든 이데올로기든 카리스마 있는 리더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하고 싶어 하는 깊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활용하면 강력한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법칙의 현대적인 실천자였습니다. 그는 애플을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닌 혁신과 창조성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슬로건으로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호소했습니다.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곧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신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명확하고 간단한 메시지, 감정적인 호소, 적절한 신비로움, 그리고 추종자들에게 특별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38번째 법칙은 생각은 자유롭게 하되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자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독립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의 규범과 기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 뿐입니다. 대신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은밀하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갈릴레이는 이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그는 지동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여 교회의 분노를 샀고 결국 종교 재판을 받고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에 비슷한 발견을 했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의 문화와 너무 동떨어져 보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0번째 법칙은 공짜를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숨겨진 의무나 조건이 있거나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거나 죄책감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성을 원한다면 모든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들과 학자들에게 아낌없이 후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문화적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에 충성을 바쳐야 했고, 이는 메디치 가문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무언가를 공짜로 주는 것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아무런 계산 없는 관대함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경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번째 법칙은 왕처럼 행동하면 왕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당당한 태도는 그 자체로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반면 자신감 없고 위축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경멸과 무시를 받기 쉽습니다. 루이 14세는 이 법칙의 완벽한 구현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에서 왕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식사를 하는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하나의 장엄한 의식처럼 격조 있게 치러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복잡한 예절과 의전은 모두 왕의 위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적인 확신에서 나오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성취가 뒷받침되어야 그 자신감이 지속 가능합니다. 41번째 법칙은 위대한 거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성공적인 전임자의 뒤를 이을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전임자와 비교당하며 항상 부족해 보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전임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은 모두 이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어도 항상 위대한 알렉산더와 비교당했습니다. 결국 그의 거대한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반면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보다는 평화와 안정에 집중하여 카이사르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46번째 법칙은 너무 완벽해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적개심을 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사소한 결함이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시민들은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고 좋아했으며 그의 권력 기반도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드러내는 약점은 전략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핵심 능력과 관련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사소한 결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약점을 드러내는 시기와 방법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결론에서 권력의 법칙들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법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상반된 법칙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진정한 권력의 달인은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법칙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권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력 자체에 중독되면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권력은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은 권력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 책이 냉혹한 현실주의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관점입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몇 가지 근본적인 역설과 함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원래 추구했던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진실성을 포기하고 우정을 배신하며 원칙을 굽히다 보면 결국 텅 빈 승리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 번 맛을 보면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되고 이는 끝없는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상 많은 권력자들이 만족할 줄 몰라서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하여 워털루에서 최종 패배한 것이나 히틀러가 소련 침공이라는 무모한 도박을 벌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권력의 또 다른 함정은 고립입니다. 권력을 가질수록 진실을 들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권력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게 되고 권력자는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권력자들이 몰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로버트 그린은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권력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권력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독립, 지적 자율성, 감정적 안정성 등은 모두 개인적 권력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권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에 쉽게 이끌리며 원칙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력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모든 권력의 기초가 됩니다. 권력의 법칙은 단순한 처세술서를 넘어서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동력을 탐구한 현대의 고전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든 그렇지 않든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며 그린의 48가지 법칙은 이러한 이해의 훌륭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